제 이름은 김서연이었어요. 그건 이제 제 이름이 아니에요. 다시는 제 진짜 이름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 강을 건넌 지 3년이 지났지만 제 얼굴은 여전히 감시 명단에 올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4년 동안 국경경비대원으로 복무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새 이름, 새 신분, 새 삶. 하지만 옛 삶 의문 없이 명령을 따르며 장전된 소총을 든 순종적인 군인이었던 그 삶은 매일 밤 악몽으로 저를 괴롭혀요. 물이 빨갛게 물들고 절대 멈추지 않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악몽들로요. 그리고 앞으로 30분 동안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선택지가 없는 19살 고아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의 국경경비대원이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영광이 실제로는 당신의 인간성에 대한 사형 선고인지. 둘째, 그 국경에 서서 손에 소총을 들고 절망적인 가족들을 아기를 아는 엄마들, 겁에 질린 아이들을 조준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단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명령받았다는 이유로 방아쇠를 당기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괴물이 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셋째, 왜 어느 날 밤 물속의 가족에게 총을 쏘라는 단 하나의 명령이 4년 동안 정권의 완벽한 무기였던 사람을 완전히 부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소총을 내려놓은 건 비겁함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깨달았어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 존재의 모든 섬유에서 느꼈어요. 제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제가 시스템이 설계한 그대로가 됐다는 걸, 후회 없는 살인자. 그리고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제 목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기의 목숨을 불가능한 구원의 기회를 위해 걸 것인가. 하지만 그 결정을 이해하려면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건 1997년에 시작돼요. 제가 태어난 해, 청진에서 수백만 명을 죽인 기근 동안, 어릴 때부터 살아남는다는 건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배우는 곳에서요. 임신 7개월이었을 때 상관이 제게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군한테가 아니었어요. 침입한 군인한테도 아니었고요. 한밤중에 두만강을 건너려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가족한테였습니다. 제 소총의 조준경으로 그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막내를 등에 업고 있었고, 어머니는 기껏해야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그들의 허리까지 차올랐고, 물살이 너무 세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였어요. 제 손에는 68식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훈련 때 수백 번도 넘게 사용했던 바로 그 총이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무전기에서 명령이 울려 퍼졌죠. 발포하라. 지금 당장.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아기가 갈비뼈를 세게 차면서 마치 하지마,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방아쇠를 당기면 제 아이는 저 절망적인 가족이 탈출하려는 바로 그 지옥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역겨움 때문이었고요. 4년간의 복무 기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절대적인 거부감. 저는 총을 진흙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돌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지금도 악몽에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달렸습니다. 그 가족이 향하던 바로 그 방향으로요. 강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제 아기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향해서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아니, 최소한 지금은 이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국경경비대원이 된 후로 공식 기록에 제 본명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요원 2547 특별경계부대 사구역 양강도였죠. 만 4년 동안, 제가 19살부터 23살까지 저는 북한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부대 중 하나의 일원이었습니다. 바로 두만강 국경경비대요.
중국과의 국경선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다 죽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죽이도록 훈련받았어요. 이건 과장도 아니고 극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회령에 있는 훈련소에서 6개월 동안 우리는 탈출을 시도하는 배신자를 나타내는 마네킹을 향해 총을 쐈어요. 붙잡힌 탈북자들의 공개 처형 영상을 보여줬고요. 국경경비대원 매뉴얼 47페이지 8조항을 외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모든 시민은 조국의 배신자이며 살상 무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동행한 아이들은 공범이다. 제대로 읽으셨나요? 아이들을 공범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훈련 때 매일 아침 새벽이 오기 전 얼어붙은 진흙 위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한 문구를 반복했어요. 당신의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은 2,500만 충성스러운 생명을 보호한다. 주저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발포하라. 우리는 그걸 합창으로 외쳤죠. 50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대부분 22살도 안 된 50명의 젊은이들이 살인 기계가 되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의 잔혹한 훈련 동안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소총과 국장 휘장이 달린 올리브색 군복을 받을 때 어떤 상관도 설명해주지 않는 게 있죠. 정권은 당신이 탈북자들을 죽이는 것 외에 더 중요한 뭔가를 죽이길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인간성이요. 당신의 공감 능력.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당신 안에 살아있으면 결국에는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 국경에서 주저함은 배신입니다. 3년 반 동안 저는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쉽지 않았죠. 국경에서의 첫 몇 주가 최악이었어요. 누군가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는 걸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해요. 나이든 남자였는데 아마 60대쯤 됐을 거예요. 혼자서 한낮에 건너고 있었어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제 동료였던 순이라는 7년차 베테랑은 1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3발을 쐈죠.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남자는 물속으로 쓰러졌고 물살이 그의 시신을 강 아래로 떠내려 보냈어요. 순이는 기록에 그 사건을 배신자 제압 14시 23분 4비구역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제게 말했죠. 처음이 제일 힘들어. 나중엔 익숙해져. 멧돼지 사냥하는 거랑 똑같아. 그날 밤 저는 속이 텅 빌 때까지 토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보고 시간에 제 상관은 진지를 지킨 것에 대해 저를 칭찬했습니다. 저한테 작은 효율적 경계 훈장을 줬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당신을 훈련시키고 보게 만들고 복종하면 칭찬하고 주저하면 위협하죠. 그리고 조금씩 총성 하나하나 보고서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이건 잔혹한 행위야 라고 외치던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꺼져가요. 속삭임이 돼요. 그리고 한밤중에 잠을 못 잘 때만 들리는 중얼거림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국경에서 충분히 오래 살아남으면 그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신은 순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동물 사냥하는 거랑 비교하는 베테랑이요. 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알아요. 왜냐하면 복무 3년차가 됐을 때는 더 이상 토하지 않았거든요. 총을 쏜 후에 떨지도 않았고요. 재고 목록 작성하듯이 똑같은 무덤덤함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죠. 배신자 2명 제압, 성인 남성 1명, 성인 여성 1명, 생존자 없음, 시신은 수상 순찰대가 회수함, 서명, 도장, 다음 근무. 그런데 그때 임신을 했습니다.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국경경비대원은 연애는커녕 임신도 허용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아이 아버지는 부대 간 조율회의에서 만난 군수 장교였어요.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솔직히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국경경비대원의 무단 임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강제 낙태 아니면 즉각 강등되고 강제 노역이요. 둘 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나는 아기를 죽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둘 다 천천히 죽이는 거였어요. 처음 4개월 동안은 조이는 복대와 큰 사이즈 군복으로 임신을 숨길 수 있었어요. 입덧을 소화 문제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5개월째가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방식으로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움직임이 느려졌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발길질들, 그 뒤척임들, 제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저한테 끊임없이 상기시켰죠.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요. 결국 부대 지휘관한테 진실을 고백해야 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죠. 고함, 즉각적인 처벌, 체포.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훨씬 더 소름 끼쳤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그리고 말했어요. 운이 좋군. 요원 2547. 마침 최근 탈북 시도가 증가해서 국경에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야. 8개월까지 현 위치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출산 후에는 2주 회복 기간을 주고 다시 복무하면 돼. 아기는 내 이름으로 등록되지만 해령 국립고아원에서 양육될 거야. 할당량만 채우면 한 달에 한 번 면회할 수 있어. 할당량이라고 했어요. 할당량.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게 월간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영업직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래요. 모든 국경부대는 제압 할당량이 있거든요. 분기별로 제압한 배신자, 최소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대는 직무 태만으로 조사받아요. 제압을 너무 많이 하면 훈장, 진급, 추가 식량 배급을 받고요. 먼저 쏘고 절대 질문하지 않도록 당신을 부추기게끔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저는 받아들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최대한 확고한 목소리로 네, 지휘관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막사 침대에서 배 위에 손을 얹고 그 작은 발길질을 느끼면서 저는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아기를 이 나라 밖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탈출해야 한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특히 당신이 국경경비대원일 때는요. 저는 모든 절차를 알고 있었어요. 모든 교대 일정, 모든 순찰 경로, 모든 약정들. 하지만 대가도 알고 있었죠. 만약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히면 재판도 없을 거예요. 감옥도 없고요. 즉각 처형이죠. 그리고 제 아기는 제 아기한테 뭘 할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티나게는 아니었죠. 아무것도 적을 수 없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요. 그냥 관찰했어요. 외웠죠. 매 근무마다 제가 지켜야 할 국경을 순찰하면서 정확히 어떻게 그걸 건널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건기의 물살이 가장 약한 강 구간을 파악했어요. 야간 순찰의 패턴을 기록했고요. 새벽 2시 47분부터 3시 12분 사이에 정확히 25분 동안 사시구역이 교대 시간 조율 실패로 인해 직접적인 시각 커버리지가 없다는 걸 발견했죠. 25분, 그게 제 기회의 창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걸 사용할 용기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아직도 세뇌의 조각이 남아서 제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넌 조국을 지키고 있어. 넌 올바른 편이야. 탈북자들은 배신자야. 그 생각이 저를 마비시켰어요. 그날 밤까지요. 9월 14일 밤. 임신 7개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 모든 게 일상적으로 보였어요. 맑은 하늘, 초승달, 서늘하지만 견딜만한 온도. 제 근무 동료는 민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과묵한 베테랑이었고 근무 내내 거의 저를 무시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담배 피우며 강을 바라보는 데 보냈어요.
제게는 완벽했죠. 말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제 생각들과 그리고 엄마, 여기서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은 아기의 끊임없는 발길질과 함께 있을 수 있었거든요. 새벽 2시 33분에 불빛을 봤어요. 작았어요. 북한 쪽에서요. 강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4명의 형체. 쌍안경을 들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 둘. 아이들은 어렸어요. 하나는 아버지 등에 엎여 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죠. 천천히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 분명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고요한 밤에 그들이 밟는 돌 하나하나, 부러뜨리는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폭발음처럼 들렸어요. 민준도 동시에 그들을 봤어요. 즉시 무전기를 잡았죠. 관제소 여기 7번 초소. 목표물 사명이 강으로 이동 중. 좌표 742. 제압 허가 요청합니다. 응답은 10초도 안 돼서 왔어요. 야간 지휘관의 목소리, 명확하고 차가웠죠. 허가 승인. 모든 목표물 제압하라. 완료 시 보고하라. 민준이 소총을 들어 올렸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표준 절차예요. 2명의 경비대원, 2자루의 소총, 교차 엄호. 그는 성인들을 조준할 거고 저는 아이들을요. 속이 뒤틀렸어요. 제 아기가 세게 찼어요. 너무 세게 차서 잠깐 숨이 막혔죠. 준비됐어? 민준이 조준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준비됐어요. 거짓말이었죠. 가족이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그 다음 여자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물이 그들의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다 허리까지. 물살이 그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셌어요. 그들의 움직임에서 고군분투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렸지만 회복했죠. 여자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거리가 있는데도 울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셋에. 민준이 말했어요. 하나. 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제 아기가 다시 찼어요. 둘. 조준선을 맞췄어요. 여자아이. 정확히 제 사격선 안에. 셋. 민준이 쐈어요. 그 소리가 칼처럼 저를 관통했어요. 아버지가 물속으로 앞으로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그의 등에 있던 아이가 비명을 질렀죠. 날카롭고 가슴 찢어지는 비명이 밤의 고요를 사이렌처럼 갈랐어요. 쏴! 민준이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쏴!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물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보면서 비명 지르는 저 여자아이를 보면서 남편한테 필사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면서 딸을 붙들고 있는 저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번개처럼 제게 날아든 명확함으로 뭔가를 이해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괴물은 바로 접니다. 탈출하려는 가족이 아니에요. 국경을 넘는 배신자들도 아니고요. 저요. 소총을 든 사람. 죽인 대가로 훈장을 받는 사람. 의심 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저였어요. 악당은. 그리고 만약 제가 그 방아쇠를 당기면, 저 여자아이를 죽이면 제 아기는 엄마가 살인자였다는 걸 알고 자랄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죽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며 자랄 거고요. 부도덕한 명령에 복종하는 게 옳다고. 정권에 대한 충성이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명확함의 그 1초 안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을 내려놨어요. 소총이 쿵하는 금속음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준이 제게 고개를 돌렸는데 너무 빨리 돌려서 목이 부러질 것 같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반은 다급한 속삭임이었고 반은 억눌린 고함이었어요. 너무 크게 소리칠 수는 없었죠. 가족이 듣고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총 집어, 당장.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다리는 시멘트가 돼버렸고요. 제 팔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옆구리에 축 늘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물속에 있는 저 가족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일어서는데 성공했어요. 한 손으로는 다친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등에 아이를 붙들고 있었어요. 검은 피가 그의 주변 물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이 거리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를 소리치며 어린 딸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물살을 거슬러 더 빨리 나아가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죠. 선연. 민준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살에 박혔죠. 지금 당장 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새벽 전에 죽어. 알겠어. 너만이 아니야. 나도 직접 명령 불복종했을 때 내가 널 제압하지 않으면 날 총살시킬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절차는 명확했죠. 경비대원이 발포를 거부하면 같이 근무하는 동료는 탈영 경비대원을 제압하고 원래 임무를 완료할 수 있는 즉각적인 권한을 갖게 돼요. 민주는 지금 당장 저한테 총을 겨눠야 했어요. 지원군을 불러야 했고요. 6개월 동안의 지옥 같은 훈련 기간 내내 우리 뇌에 박아 넣었던 절차를 따라야 했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3개월간 순찰을 돌았던 동안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보게 만들었어요. 민주는 32살이었어요. 9년차 국경 베테랑, 수년간의 부족한 식량 배급과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야윈 얼굴, 너무 많은 죽음을 본 움푹 꺼진 눈, 소총을 조준하고 있지 않을 때도 미세하게 떨리는 손, 저는 그에게 평양에 아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2 아들. 하나는 6살, 다른 하나는 4살. 몇 달 전에 한 번 언급했었죠. 일 얘기 말고 다른 걸 얘기하는 드문 순간 중 하나에서요. 민준 씨.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나왔어요. 간신히 속삭이는 정도였죠. 못하겠어요. 저 아이들한테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아이는? 그가 날카롭게 반박하며 제 배를 가리켰어요. 반역죄로 총살당하면 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데? 정권이 엄마가 탈북자인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한테 자비를 베풀 거라고 생각해? 너한테서 꺼내서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아니면 더 나쁘게는 의학 실험했을 거고. 보고서 봤어. 그들이 뭘 하는지 알아. 모든 말이 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거든요. 그가 한 모든 말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실이었어요. 저도 같은 보고서를 봤었어요. 무어가 생물학적 자원 활용에 관한 고위 장교들 사이에 도는 기밀 문서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를 묘사하기 위한 관료적이고 묵인적인 언어였죠. 제 아기가 다시 찼어요. 이번엔 더 세게. 마치 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엄마, 뭐라도 해. 제발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제 뇌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처리하기도 전에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지금 저랑 같이 가요. 같이 건너요. C구역에 25분 동안 커버리지 없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알잖아요, 봤잖아요. 민준이 제가 완전히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너 지금 나보고 탈북하라는 거야? 지금 너랑 아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정말 그들이 이 시스템에서 자라길 바라세요? 아이들이 언젠가 국경 경비대원이 되길 바라요? 지금 우리처럼 인간성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길 바라세요? 잠깐 동안 짧고 밝은 순간 그의 눈에서 뭔가 변하는 게 보였어요. 고려, 가능성, 희망, 하지만 그리고는 꺼졌어요. 내 가족이 평양에 있어. 그가 낮게 거의 사과하듯이 말했어요. 내가 탈북하면 다 총살당해.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님, 아내 부모님. 3대. 그게 처벌이야. 알잖아. 알았어요. 당연히 알았죠. 3대 처벌 정책은 정권의 통제 시스템을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였어요. 탈북하면 자기 자신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저주하는 거예요.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사촌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데 5년 후 생존율이 20% 미만이죠. 제 가족은 이미 죽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16살 때 기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형제 자매도 없었고요.
살아있는 조부모도 없었고 정권이 추적할 수 있는 가까운 사촌도 없었어요. 저는 국가의 고아였죠. 그게 정확히 제가 국경경비대에 선발된 이유였어요. 가족 유대가 없다는 건 압박 지점이 없다는 거였고, 정권이 당신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질이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 생겼어요. 제 아내 아기요. 미안해, 민준이 속삭였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거 신고해야 해. 그가 무전기에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발 근처에 있던 주먹만 한도를 집어서 임신 7개월인 제 몸이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민준의 관자키를 쳤어요. 완벽한 타격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깔끔하고 극적인 한 방에 즉시 의식을 잃는 영화 같지 않았죠. 민준은 비틀거렸고 돌에 튕겨 물을 향해 떨어지는 무전기를 놓쳤고 충격과 고통으로 눈을 크게 뜨고 제게 돌아섰어요. 피가 그의 머리 옆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헐떡였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절맞게 둘 수 없어요. 그가 저한테 손을 뻗으려 했지만 타격으로 정신이 혼미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임신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을 것보다 훨씬 느리게 모든 움직임이 서툴고 균형을 잃었어요. 그리고 물가 근처 돌 사이에 떨어진 그의 무전기를 집었어요. 선연. 그가 소리쳤어요. 이제 더 크게. 그의 목소리에 진짜 공포가 담겨 있었죠. 이러지 마. 쫓아올 거야. 찾을 거라고.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확률은 압도적으로 제게 불리했어요. 임신 7개월인 국경 경비대원이 어둠 속에서 장비도 없이 반대편에 도착한다. 것 이상의 실질적인 계획도 없이 두만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곧 저를 찾을 북한 군사기구 전체가 있는 상황이었죠. 통계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머무는 것의 통계는 100% 확실했어요. 처형이나 수용소. 저와 제 아기 모두요. 적어도 강을 건너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작은, 미세한, 하지만 가능성이요. 민준의 무전기를 강에 던졌어요. 그러고 제 것도요. 둘 다 작은 물보라와 함께 어두운 물속으로 사라졌는데 물살 소리에 삼켜졌어요. 그들이 이것 때문에 내 아기를 죽일 거야. 민준이 말했어요. 이제 무릎을 꿇고 피 흘리는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죠. 더 이상 저를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고하고 있었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정이었을 수도 있었던 뭔가의 마지막 행동처럼요. 붙잡히면 선연아. 너를 죽이는 것보다 더한 짓을 할 거야. 너를 벌주기 위해서만 살려둘 거야. 보안 감옥 보고서 봤어. 탈북한 국경 경비대원들한테 뭘 하는지 알아. 그건 죽는 것보다 나쁘죠. 알아요. 제가 끊었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모든 국경경비대원들이 그 이야기들을 알아요. 야간 휴식 시간에 속삭임으로 도는 경고 이야기들이요. 잡혀서 돌아온 탈북자들은 빠른 처형이 아니라 느린 처형을 당했어요. 공개적인, 교육적인, 다른 어떤 경비대원도 같은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설계된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순간에 제 안에서 아기가 움직이고 저 가족이 아직도 겨우 100m 거리에서 물을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포 이야기들은 저에 대한 힘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미 공포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요. 저 국경에서의 매일이 공포 이야기였어요. 방아쇠를 당길지 말지 결정해야 했던 모든 근무. 눈을 감으면 우리가 제압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던 모든 밤. 깨어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옳고 필요하고 애국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던 모든 아침. 그게 공포였어요. 당신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어서 인간적인 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는 느리고 일상적인 공포요. 적어도 저 강을 건너면 공포의 종점이 있을 거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 자유 아니면 죽음. 하지만 끝은 있는 거죠. 가족 잘 돌보세요. 민준 씨. 제가 말했어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살아남아요. 그리고 만약 기회가 생기면, 만약 상황이 바뀌고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
그들을 빼내요. 아이들을 여기서 빼내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을 보는 게 제게 줄 추가적인 의심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돌아서서 강으로 달렸어요. 서툴게 달렸어요. 제 무게중심이 배의 무게로 완전히 틀어져 있었고, 제 군화가 젖은 돌에서 미끄러졌고, 겨우 20m 달렸는데도 숨이 헐떡거렸어요. 모든 걸음이 제 허리 아래로 고통의 충격을 보냈어요. 제 군복은 군인 체형을 위해 디자인된 거지 임신한 여자용이 아니었죠. 추가적인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조이고 무거웠죠. 귀에서 민준이 뭔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제 귀에서 펌프질하는 피 소리와 강이 계속되는 소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가족은 이제 중간쯤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쳤지만요. 그의 주변물은 여전히 피로 어두웠어요. 어머니는 어린 딸을 엉덩이에 엎는데 성공해서 양손을 자유롭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쓸 수 있었죠. 아버지 등의 아이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어요. 아마 쇼크 상태이거나 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았을 거예요. 그들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 뒤에 오고 있다고 소리쳐서 경고하지도 않았고요. 이미 공포에 질린 그들을 더 겁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물에 도달하기만 하면 됐어요. 반대편에 도달하기만, 중국에 도달하기만요. 제 발이 강가에 닿았어요. 물은 잔혹하게 차가웠어요. 북쪽 산맥의 녹은 얼음물이었을 거예요. 아마 5도나 6도 이상은 안 됐을 거고요. 추위의 충격이 몇 초 만에 제 군화를 뚫고 들어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는 건 생각하는 거였어요. 생각하는 건 의심하는 거고요. 의심하는 건 포기하는 거였죠. 더 깊이 들어갔어요. 물이 제 무릎에 닿았어요. 그 다음 허벅지, 그 다음 허리, 그리고 물살이 제가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힘으로 저를 쳤어요. 4년 동안 이 강을 관찰했었는데도요. 관찰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물살은 저를 강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제 발을 제 아래에서 빼앗으려는, 이 물에서 죽은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저를 되찾으려는 살아있는 동물 같았어요. 제 발이 잠긴 돌에서 미끄러졌어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간신히 강바닥의 자갈 위에 손으로 제 자신을 잡을 수 있었어요. 물이 1초 동안 완전히 저를 덮었어요. 차갑고 어둡고 무서웠죠. 제가 다시 수면 위로 밀어 올리기 전에 기침하고 뱉으면서요. 아기가 미친 듯이 찼어요. 공황으로 증폭된 모든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안해. 제가 헐떡였어요. 미끄러운 돌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도 제 배에 말을 걸었어요. 정말 미안해. 아가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물이 육지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었어요. 이제 제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모든 걸음이 물살에 맞서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했어요. 제 근육은 수개월간의 부족한 배급과 임신의 신체적 스트레스로 이미 약해져 있었죠. 항의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앞에 가족이 보였어요. 아마 중국 쪽으로 40m쯤 더 가까이 있었죠. 아버지가 약간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이 거리에서도 그의 몸짓 언어에서 공포를 볼 수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아직도 위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그들을 따라잡아서 일을 끝내려고 물에 들어왔다고요. 해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소리쳤는데 제 목소리가 강물 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건너고 있어요.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었다 해도 믿었는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는 계속 움직였어요. 이제 더 빨리요. 분명 추가적인 두려움에 동기부여를 받아서요. 그리고 그때 제가 두려워하던 소리를 들었어요. 사이렌. 아직 멀었지만 틀림없었어요. 남쪽으로 3km 떨어진 군사기지의 경보 사이렌이었죠. 민준이 예비 무전기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기지로 다시 달려갔거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문제 때문에 사이렌이 울린 건지도 모르죠.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공식적으로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신속 대응 차량이 이 구역에 도착하기까지 아마 10분이 있었어요. 운이 좋으면 15분. 기적이 일어나서 정확한 위치에 혼란이 있으면 20분이고요. 강은 이 지점에서 약 150m 폭이었어요. 저는 아마 40m를 갔어요. 100m 넘게 남았죠. 제 현재 속도로는 건너는데 적어도 15분은 더 필요할 거예요. 수학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학이 절망적인 엄마를 막은 적은 없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갔어요. 모든 걸음이 물살과에, 지친 제 몸과에, 이게 자살 행위라고 소리치는 제 머릿속 목소리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냥 계속 움직여. 제가 큰 소리로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계속되는 주문처럼요. 그냥 계속 움직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만 더. 물이 약간 덜 깊어졌어요. 아마 모래톱이나 잠긴 능선에 도달한 거였을 거예요. 허리 높이로 내려갔어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죠. 50m 갔어요. 100m 남았고요. 사이렌이 더 커졌어요. 70m 갔어요. 80m 남았고요. 이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들, 차량 전조등. 제 뒤 북한 강둑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80m 갔어요. 앞에 가족도 덜 깊은 물에 도달했어요. 아버지가 사실상 어머니를 끌고 있었죠. 둘 다 남은 마지막 힘의 예비분을 쥐어짜며 중국 강둑을 향해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90m. 불빛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리쳐지는 명령들. 뛰어가는 발소리. 100m. 멈춰. 신원을 밝혀라. 확성기로 증폭된 목소리가 밤을 갈랐어요. 제 전 지휘관이었어요. 어디서든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죠. 멈추지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110m. 최후 경고.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120m. 장전되는 소총 소리. 여러 소총. 최소 12자루는 됐어요. 130m. 제 발이 다른 뭔가를 밟았어요. 돌이 아니었어요. 모래도 아니고 진흙, 강둑 진흙이었어요. 중국 쪽에 도달한 거예요. 140m. 물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모든 근육이 떨렸고 폐가 타올랐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150m. 중국 강둑 진흙 위에 쓰러졌어요. 물과 눈물이 제 얼굴에서 섞였고 제 손은 배 위에 있었고 제 아기가 여전히 움직이는 걸, 여전히 살아있는 걸,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저를 맞히지 않았어요. 조준을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은 훈련받은 사격수들이에요. 이상적인 조건에서 200m 거리에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힐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었어요. 밤이었고 저는 중국 강둑의 식물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제가 국제 국경선을 넘었다는 거였죠. 지금 저를 쏘는 건 국제적 사건이 될 거예요. 중국과 북한이 동맹국일 수는 있지만 동맹국들도 국경을 넘어 총을 쏘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거든요. 경비대원들도 알았어요. 지휘관들도 알았고요. 그래서 총알은 공중으로 향했어요. 겁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경고 사격이었지.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죠. 효과가 있었어요. 진흙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제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됐고 절대 오지 않을 총알의 충격을 기다렸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에서, 귀에서, 손가락 끝에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기가 미친 듯이 찼어요. 제 아드레날린에, 제 공포에 반응하면서요. 일어나.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동북 억양의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돌려보낸다. 고개를 들었어요. 한 남자가 3m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간신히 보였어요. 키가 컸어요. 건장한 체격,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두운 바지, 두꺼운 재킷 하지만 서 있는 방식, 손전등을 무기처럼 들고 있는 방식이 군인이나 경찰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제 머리가 가능성들을 빠르게 계산했어요. 중국 국경 경찰. 아마도요. 그 말은 제가 북한 사람들한테 다시 넘겨지기까지 아마 30초 정도 있다는 거였죠. 중국은 북한과 송환 협정을 맺고 있었어요. 중국 영토에서 붙잡힌 모든 탈북자는 돌려보내줘야 해요. 예외 없이. 항소도 없고요. 제발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중국어는 기껏해야 기초 수준이었거든요. 수년간 순찰하면서 강 건너편의 대화를 듣고 주워들은 몇 가지 생존 문구들이요. 제발요. 저 임신했어요. 저를 돌려보내시면 제 아기를 죽일 거예요. 남자가 더 가까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손전등 빛이 제 얼굴을 직접 비췄고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눈을 찡그렸고 손을 들어 가렸죠. 국경 경비대원, 질문이 아니었어요. 제 군복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국경경비대 휘장이 달린 독특한 올리브색 군복은 틀림없었죠. 너 그들 중 하나구나. 이었어요. 제가 절망적으로 정정했어요. 그들 중 하나였어요. 이제 아니에요. 제발, 저는 뭘 가졌는지 알아. 그가 제 얼굴에서 손전등을 내렸지만 가지는 않았어요. 7개월이라고 하겠네. 아마 8개월일 수도 있고 긴 정적이 흘렀어요. 제 뒤에서 북한 쪽에서 한국어로 소리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고함치는 명령들. 더 많은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 지역을 쓸기 시작하는 탐조등들. 너 같은 사람들이 매달 몇 명이나 건너는지 알아?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사학적 질문이었죠. 50명. 흉년이면 60명쯤. 그리고 내가 몇 명을 돌려보내는지 알아? 또 다른 정적. 전부 나한테도 할당량이 있어. 너희들처럼. 속이 뒤틀렸어요. 아기가 다시 찼어요. 마치 제 커져가는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가 계속했고 그 한 단어가 제 숨을 멈추게 했어요. 국경경비대원이 건너는 건 처음 봐. 특히 임신한 사람은 그건 저쪽에서 뭔가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해줘. 탈북자들한테 총 쏘도록 훈련받은 경비대원이 스스로 탈북자가 될 만큼 나쁜 일이 가족한테 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제가 빠르게 말했어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총을 내려놨어요. 돌아가면 저를 처형할 거예요. 그리고 제 아기는 제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어요. 억눌러왔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나왔고 차갑고 젖은 제 피부에 뜨거웠어요. 남자가 길고 긴장된 순간 동안 저를 관찰했어요. 우리 뒤에서 탐조등들이 더 조직화되고 더 체계적으로 변했어요. 곧 이쪽 강둑도 쓸 거예요. 국경은 지도상으론 선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탈북자를 추격할 때 순찰대가 종종 중국 영토로 실수로 벗어나곤 해요. 특히 고가치 탈북자의 경우요. 그리고 탈북한 국경경비대원은 매우 고가치로 간주될 거예요. 집이 하나 있어. 그가 마침내 말하며 일어섰어요. 내륙으로 2km. 늙은 여자가 거기 살아. 조선족이야. 가끔 탈북자들을 숨겨줘. 보통은 돈 받고 하는데. 재배를 봤어요. 어쩌면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약속할 수는 없어.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어야 했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그의 상관들이 탈북자를 특히 국경경비대원을 그냥 보내줬다는 걸 알게 되면 그도 심각한 결과를 마주할 테니까요. 딸이 있어. 그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너 정도 나이야. 그 애가 네 상황에 처했다면 누군가 기회를 줬으면 하고 바랄 거야. 내륙을 강에서 멀어지는 쪽을 가리켰어요. 가. 지금. 실제 순찰대가 오기 전에 나는 그냥 지역 정찰병이야. 하지만 진짜 국경 순찰 장교들이 10분도 안 돼서 여기 올 거고 그들은 불쌍히 여길 딸이 없어. 제 확인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감사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시간도 없었고 어쨌든 말은 부적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일어섰어요. 고통스럽고 서툰 과정이었고 원하는 것보다 오래 걸렸죠. 그리고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음이 고통이었어요. 강을 건너는 노력으로 제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흠뻑 젖은 옷이 저한테 달라붙었고 무겁고 차가웠고 남은 체온을 빨아들였죠. 제 군화는 매 걸음마다 철벅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벗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는 보안 위험이었고 벗는다는 건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지형을 맨발로 걷는다는 의미였어요. 지형이 거칠었어요. 길이 없었고 그냥 긴 풀과 가끔 있는 덤불과 나무 무리들 뿐이었어요. 반복해서 걸려 넘어졌어요. 숨겨진 뿌리와 돌에 발이 걸렸죠. 한 번은 완전히 넘어져서 손과 무릎에 무겁게 떨어졌어요. 충격이 제 배를 통해 충격파를 보냈어요. 아기가 끔찍한 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움직임을 재개했어요. 미안해. 제가 헐떡이며 또 배에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같았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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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아가야. 그 집까지만 가면 돼. 2km. 보통 걸음으로는 20분이 걸렸어야 했어요. 저한테는 거의 45분이 걸렸고 매분이 고통과 두려움과 제 뒤에서 수색견 소리가 들릴 거라는 또는 위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릴 거라는 또는 멈춰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들이 들릴 거라는 끊임없는 확신의 영혼이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중국 국경장교가 제 위치를 잘못 보고하고 있거나 북한 순찰대가 중국 상대방들과 조율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았던 거죠. 마침내 집이 보였어요. 작았어요. 실제로 오두막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죠. 낡은 기와 지붕.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얼룩진 회색인 벽들, 흐릿한 빛이 커튼을 통해 스며나오는 창문 하나. 앞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식물들이 어둠 속에서 간신히 보였어요. 20m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어요. 갑자기 불안해졌죠. 만약 그 장교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면,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만약 이 여자가 제 체포에 제공되고 있을 보상금 때문에 즉시 저를 넘기면 어쩌죠? 하지만 무슨 선택지가 있었나요? 밖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임신 7개월이었고, 뼛속까지 젖었고,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중국은 강 건너편이다. 이상의 중국 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도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피난처가 필요했죠. 얻을 수 있는 어떤 생존의 기회라도 필요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도록 제 자신을 강요했어요. 나무문이 허약해 보였고 가장자리가 수년간의 날씨에 닳아 있었어요. 초인종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금속 걸쇠만요.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제 손가락이 나무에 닿기 전에 문이 열렸어요. 늙은 여자가 문지방에 서 있었어요. 최소 70대는 됐을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작았어요. 간신히 제 어깨에 닿을 정도였죠. 회색 머리가 빡빡한 쪽진 머리로 묶여 있었어요. 힘든 삶의 수십 년을 말해주는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평가하는 듯했고 저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면서 어떤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제 군복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 제 배에, 그 다음 다시 제 얼굴로. 국경경비대원.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약간의 북쪽 억양이 있는 완벽한 한국어였죠. 너희 중 하나가 건너는 걸 처음 봐. 정확히 국경 장교가 말했던 거예요. 일이 정말 절박한 게 틀림없구나. 제발요. 제가 시작했는데 제 목소리가 추위와 감정 둘 다로 떨렸어요. 저는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아. 그녀가 끊었어요. 문제는 네가 뭘 낼 수 있느냐야. 자선은 안 해. 이건 사업이야. 돈이 없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제 군복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군복은 가치가 있어.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적당한 사람들한테는 수집가들 아니면 변장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아? 정보야. 넌 국경경비대원이야. 일정을 알아. 순찰 패턴, 약점들, 그 정보는 생명을 구할 거야. 많은 생명들을. 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녀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다른 잠재적 탈북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는 걸 돕는 정보요. 제 옛 동료들을 배신하는, 다른 경비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오늘 밤까지 제 동료였던 사람들의 죽음을 잠재적으로 야기할 정보.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저를 잡으면 주저없이 죽일 거예요.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모든 일정, 모든 절차, 1구역부터 8구역까지의 모든 약점. 다요.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방금 좋은 거래를 얻은 상인의 미소였죠. 그럼 들어와. 그녀가 비켜서며 말했어요. 내 옛 친구들이 국경을 넘어 너를 찾으러 오기 전에 처음은 아닐 테니까 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차가운 어둠에서 간신히 더 따뜻한 집 안으로 건넜죠. 발효된 배추, 상한 식용유. 그리고 제가 식별할 수 없는 약품 같은 뭔가 냄새가 났어요. 방은 작았어요. 구석에 장작 난로가 있는 거실과 주방이 합쳐진 공간. 낡은 테이블,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쌓여 있는 중고 옷과 골판지 상자 더미들 같은 것들이요. 여자가 제 뒤에서 문을 닫고 무거운 나무 막대로 잠갔어요. 그러고는 창문 커튼을 완전히 닫아서 천장에 매달린 하나의 희미한 전구의 약한 빛을 제외하고는 방을 거의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뜨렸어요. 그 군복 벗어. 그녀가 명령했어요. 전부. 휘장이 있는 속옷까지. 너를 국경경비대원으로 식별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해. 복종했어요. 단추와 지퍼와 씨름하면서 제 손가락이 서툴렀죠. 군복은 4년 동안 제2의 피부였어요. 벗는 건 이상하게 취약하게 느껴졌어요. 보호막을 벗겨내는 것 같았죠. 비록 그게 환상이라는 걸 알았지만요. 군복이 저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저를 표시했죠. 저를 표적으로 만들었어요. 군복 아래에는 단순한 표준 회색 속옷 세트를 입고 있었어요. 장식 없이, 휘장 없이, 그냥 더 나은 날을 봤던 다른 천이었죠. 좋아. 노인이 벗겨진 군복을 주었고,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이거 팔 거야. 아마 100위안 받을 거야. 적당한 구매자를 찾으면 150위안일 수도 있고. 제게 뭔가를 던졌어요. 한때는 하짖지만 지금은 칙칙한 회색인 거친 수건이었죠. 목말려. 그 다음 저거 입어. 옷더미 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뭔가 내게 맞는 거 찾아. 중국 옷, 한국 거는 안 돼. 더미를 뒤졌고 마침내 제 배를 수용할 신축성 있는 허리에 헐렁한 바지와 남자 것이었을 것 같지만 제게 맞을 큰 누빈 재킷을 찾았어요. 옷에서 습기와 낯선 사람들 냄새가 났지만 말랐어요. 충분했죠. 이제 앉아. 노인이 의자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전부 말해. 모든 디테일. 아무것도 건너뛰지 마. 그래서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국경에서 겨우 3km 떨어진 두만강 중국 쪽의 차가운 오두막에서 제가 지켜야 한다고 여겨졌던 모든 걸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찰 일정에 대해 말했어요. 4구역이 새벽 교대 시간 동안 25분의 공백이 있다는 것. 7구역이 예산 제약으로 지휘관들이 알지만 수리하지 않은 고장난 카메라들이 있다는 것. 2구역에 정호라는 경비대원이 있는데 그가 낮 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제2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 중 일상적으로 졸아떨어진다는 것. 할당량에 대해 말했어요. 경비대원들이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하도록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는지에 대해 보상 시스템 추가 배급, 승진, 훈장 더 많은 탈북자를 제압한 사람들을 위한 것에 대해 훈련에 대해 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의도적으로 비인간화했는지 탈북자들을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로, 목표물로, 조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붙잡힌 탈북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도는 보고서들에 대해 말했어요. 보안 감옥, 고문, 다른 누구도 탈북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충분히 끔찍하게 설계된 공개 처형들, 전부 말했어요. 그리고 말하면서 제가 함께 복무했던 모든 사람을 배신하면서 제가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맹세했던 모든 절차를 배신하면서 이상한 뭔가를 느꼈어요.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수치심도 아니고요. 안도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제가 노출하는 모든 약점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탈북자 한 명 더였거든요. 탈출할 수 있는 가족 한 개 더, 강을 건너려다 총을 맞지 않을 아이 한 명 더였어요. 복무 3년 반 동안 제가 막지 못했던 총성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제압했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제압하는 걸 지켜봤던 사람들을 되돌릴 수 없었죠. 자유를 찾는 누구든 죽이도록 설계된 시스템에서의 제 공모를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었어요. 4년간의 내부 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탈출하는 걸 돕는 도구로 바꿀 수 있었죠. 거의 이 시간 동안 말했어요. 노인은 전부 적었어요. 종이애가 아니라 제가 알아챘는데 그녀의 기억에요. 명확한 질문들을 했어요. 구체적인 디테일을 요청했죠. 다른 구역들 간의 정보를 교차 확인했어요. 완전히 전문적이었어요. 완전히 효율적이고요. 마침내 끝났을 때 너무 많이 말해서 목이 쉬었고 그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최소 10번의 안전한 횡단 가치는 있어. 어쩌면 더. 일어서서 냄비가 약한 불에서 끓고 있는 난로로 움직였어요. 이제 먹어. 그 다음 자. 내일 내 다음 행보를 계획하기 시작할 거야. 다음 행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되물었어요. 중국에 머물 수 없어. 그녀가 어린아이한테 뭔가 명백한 걸 설명하는 것처럼 참을성 있게 말했어요. 중국은 북한과 송환 조약을 맺고 있어. 여기서 붙잡히면 그리고 결국엔 붙잡힐 거야. 순찰이 철저하거든. 돌려보내질 거야. 그리고 탈북한 국경 경비대원으로서 네 처벌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생각 안 하는 게 나아. 그럼 어디로 가요? 나만.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로 안전할 유일한 곳이야. 하지만 거기 도착하는 건 무언가를 그릇에 부었어요. 배추국 같았는데 단순하지만 뜨거웠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도전이지. 제게 그릇을 건넸어요. 제 손이 떨리며 받았고 열기가 금이 간 도자기를 통해 제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스며들었어요. 얼마나 멀어요? 제가 물었어요. 4,000km. 그녀가 말했어요. 중국을 가로질러. 그 다음 라오스나 미얀마를 거쳐. 그 다음 태국. 그리고 마침내 남한. 몇 달 걸려. 때로는 몇 년. 그리고 너는 제 배를 가리켰어요. 훨씬 전에 출산할 거야. 국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올라와서 삶은 배추와 어쩌면 어떤 종류의 고기 육수 냄새를 실어날랐어요. 제 배가 꼬르륵거렸어요. 거의 24시간 동안 먹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중국에서 출산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 갈 거예요. 제 아기랑 노인이 긴 순간 동안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존경 같은 게 보였어요. 고집이 세구나. 그녀가 말했어요. 그게 좋아. 고집 센 사람들이 살아남아. 국을 한 모금 마셨어요. 거의 끓고 있어서 혀를 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음식이었어요. 온기였어요. 생명이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낮게 말했어요. 고맙다고 하지 마.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값을 받았어. 이건 거래야. 자선이 아니야. 하지만 구석에 잠자리 매트를 준비하러 돌아섰을 때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가장 작은 미소의 그림자가 보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중국 땅에서, 처음으로 탈북자로서, 처음으로 제가 아는 모든 것에 도망자로서 잤어요. 그리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팔 닿는 곳에 소총의 무게 없이 잤습니다.
할머니 집에 5주 동안 머물렀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눈 깜짝할 새 같았던 5주였죠. 매일이 똑같은 패턴을 따랐어요. 새벽에 구석의 얇은 매트리스에서 깨어나고 임신한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돕고 할머니가 마루 밑에 숨겨둔 불법 라디오를 들으며 국경 소식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제 아기가 때가 됐다고 결정하기를 기다렸죠. 북한 순찰대가 집중적인 수색을 멈추기를 기다렸고요. 할머니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름은 박순이었지만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고집했어요. 남쪽으로 가는 제 불가능한 여정의 다음 단계를 조직하기를 기다렸죠. 그 5주 동안 북한에서 제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할머니는 침대 밑 상자에 숨겨둔 낡은 책들의 작은 컬렉션이 있었어요. 역사에 관한 책, 외부 세계에 관한 책, 나만에 관한 책들이요. 다 읽었어요. 때로는 두세 번씩 절박한 스펀지처럼 정보를 흡수했죠. 나만은 제가 상상하도록 교육받았던 굶주린 거지들과 폭력적인 미국인들로 가득한 자본주의 황무지가 아니었어요. 자유로웠어요. 책 속의 사진들은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있는 도시들, 자동차들과 잘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들, 제 평생 본 적 없는 음식들로 넘쳐나는 시장들을 보여줬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제 일부는 여전히 저항했고 23년 동안 제 현실이었던 세뇌의 조각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부분, 그 강을 건넜던 그 소총을 내려놓았던 부분은 제게 가르쳐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예요? 어느 날 밤 책에서 서울 사진들을 보면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나만이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그녀가 기억으로 먼 눈빛으로 말했어요. 한번 거기 가봤어. 오래전에 제약들이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가족 방문하러 네온으로 빛나는 거리, 사진 위로 주름진 손가락을 쓸었어요. 북쪽에 비하면 다른 행성 같아.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서 진짜 세상이 항상 거기 있었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 같아. 왜 돌아오셨어요? 제가 멈출 수 없어서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다른데 왜 돌아오셨어요? 남편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 때로는 사랑이 네가 떠나야 하는 곳에 머물게 만들지. 책을 부드럽게 닫았어요. 하지만 그는 10년 전에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갇혔지. 남쪽으로 가는 여정을 하기엔 너무 늙었지만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게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기엔 충분히 젊아. 우리가 나눈 가장 개인적인 대화였어요. 그 후로 그녀는 평소의 퉁명스러운 효율성으로 돌아갔지만 뭔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그냥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녀한테도 개인적이 됐죠. 5주차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이른 아침이었어요. 5시쯤. 밖은 아직 어두웠죠. 허리 아래쪽에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깨어났는데 제가 경험했던 다른 모든 임신 통증과는 달랐어요. 처음엔 그냥 얇은 매트리스에서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첫 번째 진짜 진통이 왔어요. 거대한 주먹처럼 제 복부를 감싸는 강렬하고 압도적인 조임이었죠. 무의식적으로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는 몇 초 만에 깨어났고 나이치고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어요. 얼마나 됐어? 날카롭고 집중된 목소리로 요구했죠. 첫 번째요. 제가 헐떡였어요. 방금 시작했어요. 좋아. 그럼 시간이 있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고 걱정스러웠어요. 이건 이상적이지 않아. 의사를 구할 시간이 최소 일주일은 더 있기를 바랐는데. 의사요? 제가 가라앉는 통증을 뚫고 혼란스럽게 되물었어요. 저는 여기서 출산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 집 바닥에서? 의료 도움도 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
너한테도 아기한테도, 특히 첫 출산이면 옷장으로 움직여서 옷과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병원이 있어. 여기서 5km쯤 떨어진 곳에. 불법이야. 주로 탈북자들이랑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치료하지.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서 낫는 것보단 안전해. 15분 후에 또 다른 진통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오전 7시가 됐을 때는 10분마다 오고 있었어요. 8시에는 7분마다. 지금 움직여야 해. 할머니가 말했어요. 걸을 수 있어? 해볼게요. 활동적인 진통 중에 5km를 걷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경험 중 하나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건 총 맞으면서 두만강을 건넌 것도 포함해서요. 모든 진통이 저를 멈추게 만들었고, 가까이 있는 것 나무든, 울타리든, 할머니의 팔이든을 붙잡고 그냥 지나갈 때까지 숨을 쉬어야 했죠. 길은 대부분 흙길과 시골 오솔길이었고, 경찰 순찰대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도로들을 피했어요. 할머니가 제게 위조 서류를 줬어요. 제 사진이 있지만 중국 이름인 김메이링이 적힌 기본적인 중국 신분증이었죠.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게 철저한 조사를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거리를 가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시설이라기보단 창고처럼 보이는 낡은 시멘트 건물이었죠. 진통은 3분마다 오고 있었고, 저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어요. 병원은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냥 천 선생이라고만 소개한 50대쯤 되는 중국인 의사였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문적인 효율성으로 저를 진찰하고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어요. 자궁경부 6cm. 아마 4, 5시간 더. 4, 5시간이 아니었어요. 9시간이었죠.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것에 대한 제 이해를 재정의한 고통의 9시간. 천장에 벌거벗은 전구 하나만 있는 창문 없는 방의 좁은 침대에서의 9시간.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제 이마를 닦고 고통의 파도를 통해 간신히 등록되는 한국어로 격려의 말을 속삭이는 9시간이었죠. 천 선생은 거의 말하지 않았고 조용히 집중해서 일했어요. 무통분만도 없었어요. 진통제도 없었고요. 그냥 그와 할머니와 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데려오는 고대의 원시적인 과정뿐이었죠. 이제 밀어야 해. 천 선생이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고통의 안개를 뚫고 들렸어요. 세게. 다음 진통 때 밀었어요.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더 밀었죠. 머리가 보여. 그가 말했어요. 한 번 더. 밀어. 어디서 힘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몸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강을 건너는 것, 몇 주간의 스트레스, 몇 시간의 진통으로 탈진해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다음 진통이 왔을 때 남은 모든 것을 다해 밀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무서운 소리를 들었어요. 제 아기가 우는 소리. 아들이에요. 천 선생이 피로 덮이고 울부짖는 작은 생명을 들어 올리며 발표했어요. 건강해요. 폐도 좋고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의사는 의사들이 하는 일을 했어요.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씻기고 빠르게 검사했죠.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몇 분밖에 안 걸렸을 후에 제품에 안겼어요. 거의 즉시 조용해졌어요. 그의 눈 작고 주름진 얼굴에서 어둡고 거대했죠. 이 떠지더니 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놀라운 힘으로 제 엄지손가락을 감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뭔가가 제 안에서 동시에 부서지고 재건됐어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두려움, 붙잡힐 두려움, 출산이 잘못될 두려움, 제 아기를 보호하지 못할 두려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뭔가에 가려졌죠. 목적, 4년 동안 저는 죽이도록 설계된 기계의 톱니바퀴였어요. 5주 동안 저는 살아남으려는 도망자였죠. 하지만 이제 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뭔가가 됐어요. 인물을 가진 엄마.
얼마나 많은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든 상관없었어요.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었죠. 여기와 남한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상관없었어요. 도착할 거예요. 그와 함께.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라는 게 범죄가 아닌 곳에서 자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뭐라고 부를 거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고 뭔가 향수 같은 것으로 아기를 바라봤어요. 이름에 대해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할머니 집에서 긴 밤들 동안 깨어서 제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수십 개의 옵션을 고려했었죠. 하지만 이제 제 아들을 보면서 딱 한 이름만 맞다고 느껴졌어요. 민준이요. 제가 말했어요. 저를 보내줬던 그 남자의 이름. 가족은 절대 자유를 보지 못할 테지만 어쨌든 제게 자유의 기회를 줬던 그 남자의 이름이요. 이름은 김민준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네. 강하고. 이제 쉬어야 해. 천 선생이 효율적으로 정리하며 말했어요. 너도 아기도 오늘 밤은 여기 머물러. 내일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그냥 민준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은 이 작은 기적을 치명적인 국경을 순찰하는 동안 7개월을 제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추위 속에서 강을 건너는 걸 살아남았고 숨어 지내는 몇 주를 살아남았고 적절한 의료 장비 없는 불법 병원에서 태어나는 걸 살아남은 기적을. 그는 투사였어요. 저처럼요. 우리 해낼 거야. 제가 속삭였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그만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널 빼낼 거야. 약속할게. 넌 자유롭게 자랄 거야. 네가 되고 싶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곳에서 자랄 거야. 아무도 내게 무고한 사람들한테 총쏘라고 하지 않을 거고 아무도 널 괴물로 만들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하품했어요. 제가 흐르는 눈물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미소 짓게 만든 완벽한 작은 하품이었죠. 넌 인생을 갖게 될 거야. 제가 계속했고 말들이 맹세가 됐어요. 진짜 인생. 선택이 있는, 자유가 있는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 데려가야 하더라도 할머니가 주름진 손을 제 어깨에 올렸어요. 그럴 거야. 조용한 확신으로 말했죠.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 불가능한 일들을 해 1000번도 넘게 봤어. 그날 밤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그 좁은 침대에서 민준이를 제 품에 안고서요. 몇 시간마다 배고파서 깨어났고 제가 먹였는데 처음엔 서툴렀지만 우리가 리듬을 찾으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천 선생이 주기적으로 확인했고 합병증이 없는지 확인했죠. 운이 좋았어. 그가 이런 방문들 중 하나에서 말했어요. 깔끔한 출산. 큰 열상 없음. 아기는 건강해. 몸무게가 적긴 하지만 위험한 정도는 아니야. 적절한 수유로 따라잡을 거야. 언제부터 여행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진짜 질문이었어요. 중요한 거였죠. 보통은 최소 6주라고 할 텐데.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 상황에서는. 말을 조심스럽게 재며 멈췄어요. 2주, 운이 좋으면 3주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은 안 돼. 한 곳에 오래 머물수록 발각될 위험이 커지니까. 2주. 출산해서 회복하고 민준이가 여행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고 할머니가 여정의 다음 단계를 조직할 2주가 있었어요. 다시 움직여야 하기까지 2주. 할머니 집에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5주 동안 잤던 바로 그 구석에서였지만 이제는 민준이가 제 곁에 있었죠. 그녀가 제게 아기 돌보기의 기본을 가르쳐줬어요. 군부대의 북한 엄마들은 단순히 아기를 구경고아원에 넘겼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이요. 올바르게 앉는 법, 즉석 청기저기를 가는 법, 배고픈 건지 아니면 그냥 위로가 필요한 건지 아는 법, 추운 밤에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 밖에 잠재적 순찰대에 경고하지 않으면서 우는 걸 진정시키는 법. 엄마가 되는 건 존재하는 가장 힘든 일이야.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민준이를 울음 그치게 하려고 애쓰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특히 내 상황에서는 하지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제가 인정했어요. 또 다른 잠 못 이룬 밤으로 지쳐서요. 제가 하는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모든 초보 엄마들이 그렇게 느끼지. 그녀가 작은 미소로 말했어요. 차이점은 대부분은 병원과 의사와 가족이 지원해준다는 거야. 넌 오두막에 늙은 여자와 다시 도망쳐야 하기까지 2주밖에 없잖아.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살아남을 거야. 둘 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당연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13일째에 할머니가 때가 됐다고 말했어요. 교통편을 마련했어. 그녀가 말했어요. 남쪽으로 가는 화물차 운전사. 주로 상품을 운반하는데 가끔은 다른 종류의 화물도. 너랑 아기를 연길까지 데려다 줄 거야. 거기서부터 네트워크가 있어. 탈북자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돕는 사람들. 다음 연결 지점으로 연결시켜 줄 거야. 얼마예요? 제가 물었어요. 돈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물어야 했죠. 이미 지불했어. 그녀가 말했어요. 네가 준 정보가 10번의 안전한 횡단 가치가 있다고 했지. 기억나? 이게 그 10번 중 첫 번째야. 옷장으로 움직여서 작은 배낭을 꺼냈어요. 몇 가지 싸뒀어. 천 기저귀들, 아기 담요, 건조식품 좀, 물병 하나. 많지 않지만 네가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전부야.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난 7주 동안 저를 인도했던 그 늙고 주름진 손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한에 도착해.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좋은 삶을 살아. 그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키워. 그게 내가 필요한 감사의 전부야. 그녀의 눈이 차올랐어요. 조금만이지만 제가 알아챌 만큼은요. 절대 해내지 못할 우리 모두를 위해 해줘. 화물차 운전사가 해질역에 도착했어요. 40대쯤 되는 건장한 남자였는데 단단한 얼굴이지만 눈은 잔인하지 않았어요. 민준이와 저를 실용적으로 평가하며 관찰했죠. 아기는 조용해야 해.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검문소에서 울면 우리 모두 죽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좋아. 뒤에 타. 트럭 뒤편은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표지로 봐서는 주로 전자제품이었죠. 뒤쪽 구석에 작은 공간이 비워져 있었는데 제가 민준이를 안고 앉기에 간신히 충분했어요. 6시간 동안 거기 있을 거야. 화물차 운전사가 말했어요. 교통체증이면 7시간일 수도 있고. 소리 내지 마. 움직이지도 마. 검문소에서 발각되면 나는 널 몰라. 그냥 밀항자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녀가 현관에 희미한 불빛에 서 있었는데 작고 연약했지만 어떻게든 꺾이지 않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제가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단단하게 유지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깨졌어요. 안녕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야. 다음 생에서 어쩌면 우리 둘 다 자유로울 때. 트럭 뒤편으로 올라갔어요. 운전사가 문을 닫아서 민준이와 저를 거의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뜨렸어요. 엔진이 시동을 걸었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불가능한 여정의 다음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화물차 여행은 7시간 반이 걸렸지만 7일처럼 느껴졌어요. 어둠은 절대적이었어요. 공간은 너무 좁아서 다리를 완전히 펼 수가 없었죠. 공기는 두껍고 탁했고 골판지, 플라스틱, 그리고 제 땀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몇 분마다 민준이가 제품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작은 소리를 냈는데 그게 저를 공포에 떨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소리든 어떤 울음이든 우리를 들킬 수 있었거든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먹이는 법을 배웠어요. 조용히 흔드는 법을 배웠죠. 제 몸이 트럭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였어요. 너무 낮게 자장가를 부르는 법을 배웠는데 저조차도 실제로 들을 수 없었지만 제 목구멍의 진동이 어떻게든 그를 진정시켰어요. 트럭이 3번 멈췄어요. 검문소들. 첫 번째 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 운전사가 누군가와
아마 경찰관과 얘기하고 있었죠. 웃음소리, 서류가 검토되는 소리, 그리고 손전등이 트럭 옆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 머리에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어요. 뭘 싣고 있어? 장교의 목소리. 금속에 의해 희미했죠. 전자제품. 연길 상점들용이요. 운전사의 목소리. 차분하고 지루했어요. 뒤를 열어. 제 심장이 멈췄어요. 민준이가 바로 그 순간 꽁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울기 직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빠르게 제 새끼손가락을 그의 입으로 옮겼어요. 깨물었어요. 아직 이가 없는 잇몸이지만 놀랍도록 강했죠. 그리고 진정됐고 반사적으로 빨기 시작했어요. 뒷문이 열리는 소리. 빛이 상자들 사이의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손전등이 내부를 훑었죠. 봐. 운전사가 말했어요. 그냥 상자들이야. 전부 열어보고 싶어? 긴 정적. 너무 길었어요. 제 숨소리가 들렸는데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려서 그들도 분명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니, 장교가 마침내 말했어요. 가. 문이 닫혔어요. 어둠이 돌아왔죠. 트럭이 다시 움직였어요. 제 숨이 조용한 떨림으로 나왔어요. 민준이는 제 손가락 빠는 걸 멈추고 잠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재앙에 가까웠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검문소는 더 쉬웠어요. 운전사가 누군가를 매수했거나 연줄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검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침내 멈췄을 때, 운전사가 문을 열었을 때, 이제 낮이었지만 흐릿했죠.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연길에 온 걸 환영해. 그가 무뚝뚝하게 말하며 제가 내리는 걸 도왔어요. 제 다리가 땅에 닿았을 때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7시간 반을 한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게 제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항의하게 만들었죠. 시장처럼 보이는 곳 뒤에 골목에 있었어요. 중국어로 소리치는 상인들 소리, 군중들의 웅성거림, 도시 교통 소리가 들렸어요. 교회가 있어. 운전사가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세 블록 아래로. 조선족 교회야. 김 목사를 찾아. 그가 내 다음 연결고리야. 제게 주소가 휘갈겨진 작은 카드를 건넸어요. 이거 잃어버리지 마. 그리고 다른 누구도 믿지 마. 연길은 탈북자들을 다시 팔려고 찾는 현상금 사냥꾼들로 가득해. 현상금 사냥꾼요? 중국이 붙잡힌 탈북자들한테 돈을 줘. 사람당 1,000위안. 중요한 사람이면 더 많이 전직 국경경비대원 같은. 그의 시선이 단단했어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있어. 아무하고도 말하지 마. 그리고 해지기 전에 그 교회에 도착해. 트럭으로 다시 사라지더니 떠나버렸고. 저는 모르는 도시의 골목에 이주된 아기와 휘갈겨진 주소만 가지고 혼자 남겨졌어요. 교회를 찾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세 블록이 골목들과 모퉁이를 세면 8블록 같았거든요. 연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아파트 건물들, 상점들, 식당들이 있는 진짜 도시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어디서나 한국어가 들렸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연길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일부였어요. 조선족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었죠. 그게 섞이는 걸 더 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또한 제 얼굴이 수배자 명단에 있다면 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교회는 작았어요. 문에 단순한 십자가가 있는 2층 건물. 할머니 책에 웅장한 대성당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죠. 거리의 다른 건물들처럼요. 문을 밀었어요. 나무 벤치.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팜플렛 몇 개 그리고 아마도 메인 예배당으로 이어지는 안쪽 문이 있는 작은 현관으로 열렸어요. 도와드릴까요? 목소리. 여성.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죠. 돌아섰어요. 30대 정도 되는 여자가 안쪽 문에 서 있었어요.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인 머리. 소박한 옷. 친절하지만 조심스러운 눈. 김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제가 말했는데 탈수와 스트레스로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그녀의 눈이 제 품에 민준이에게로 움직였어요. 그 다음 다시 제 얼굴로. 평가하고
계산하고 누가 보냈어요? 카드를 봤어요. 이름은 없었고 주소만 있었죠. 화물차 운전사요. 김 목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안쪽 문으로 사라졌어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말을 구분할 수 없었죠. 그리고 발소리.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회색 머리, 수년간의 걱정을 말해주는 주름으로 가득한 친절한 얼굴. 김 목사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탈북자예요. 제 아들이랑요. 남한에 가야 해요. 그의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똑같이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해요. 하지만 위험을 이해해야 해요. 여기서 남한까지 가는 여정은 몇 달이 걸려요. 때로는 몇 년. 중국을 가로질러. 그 다음 라오스나 미얀마. 그 다음 태국. 수천 킬로미터. 아기를 데리고. 알아요. 제가 끊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항상 다른 선택지는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기 머물 수 있어요. 연길에 조선족 커뮤니티가 있어요. 섞일 수 있어요. 일을 구하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저를 찾으면 추방당하죠. 제가 말했어요. 송환 조약에 대해 들었어요.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보내져요. 그리고 전직 국경경비 대원으로서 문장을 끝내지 않았어요. 필요 없었죠. 김 목사가 여자와 시선을 교환했어요. 뭔가가 그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어떤 종류의 무언의 소통. 알아야 할 다른 게 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3일 전에 중국 당국이 탈북자 밀입국 조직망에 대한 강화 작전을 발표했어요. 순찰을 늘렸어요. 단속을 늘렸고요. 우리 평소 연락처들 중 많은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어요. 속이 가라앉았어요. 그럼 저를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더 위험하다고 했죠. 그건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정이 더 오래 걸릴 거라는 뜻이고요. 얼마나요? 몇 주, 중국을 벗어나는 데만 몇 달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켜요. 각 장소에서 며칠씩 계속 움직이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더 긴 기간 동안 안전가옥에 머물러야 할 거예요. 강도가 줄어들기를 기다리면서요. 민준이를 봤어요. 이제 깨어 있었고 아기들이 가진 그 강렬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작았어요. 너무 취약했죠. 그리고 저는 그를 수천 킬로미터의 위험을 가로질러 끌고 가고 있었어요. 이기적인 걸까요? 북한에 머물러서 처벌을 받아들이고 망가진 시스템에서라도 그에게 최소한 어떤 형태의 삶을 줬어야 했을까요? 이 불가능한 여정에 그를 복종시키는 게 잔인한 걸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애초에 왜 그 강을 건넜는지 기억했어요. 물속의 가족을 기억했죠. 피 흘리는 아버지, 비명 지르는 소녀, 쇼크 상태의 아이, 제게 명령받았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들한테 총을 쏘라고, 죽이라고, 보고서의 통계로 만들라고 세뇌를 기억했어요. 훈련. 인간을 살인 기계로 만들도록 설계된 시스템. 그리고 이 여정이 아무리 어렵든, 아무리 오래 걸리든, 대안보다는 낫다는 걸 알았어요. 갈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제 아들과 함께 남한에 도착할 거예요. 김 목사가 미소 지었어요. 작지만 슬프지만 존중하는 미소였죠. 그럼 도와드릴게요. 오세요. 배고프실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의사한테 검진받아야 해요. 교회 위층으로 데려갔는데 즉석 아파트로 개조돼 있었어요. 다른 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모두 탈북자들이었죠. 2개월 전에 건넜던 50대 정도의 부부. 작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6개월 동안 숨어있던 제 또래의 젊은 여자. 그 다음 3주 동안 그 교회가 제 세상이 됐어요. 작았어요. 갇혀 있었죠. 하지만
안전했어요. 김 목사와 그의 아내 저를 맞이했던 여자가 우리를 먹였어요. 돌봐줬죠. 민준이를 검진할 의사를 데려왔는데 상황을 고려하면 믿을 수 없이 건강하다고 선언했어요. 제게 기본 중국어를 가르쳐서 누군가 저한테 말을 걸면 조선족으로 통할 수 있게 했죠. 새 옷을 줬어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중국 옷. 그리고 천천히 다른 탈북자들과의 밤 대화를 통해 제가 뒤에 남겨둔 것의 완전한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부부 박 씨. 부부는 아들이 남한 음악을 듣다가 처형당해서 건넜어요. 음악, 그게 사형 선고에 충분했죠. 젊은 여자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는 그녀를 학대하는 당 간부와의 강제 결혼에서 탈출했어요. 학대를 신고하려 했을 때 그녀의 가족이 충성스러운 당일꾼을 명예훼손한 것으로 그녀를 고발했죠. 모든 이야기가 추가적인 공포의 층이었어요. 모든 증언이 너무나 완전히 망가져서 탈출하는 것 불가능한 확률을 알면서도 이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인 시스템의 증거였죠. 교회에서의 3주째 김 목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때가 됐어요. 그가 말했어요. 기회가 생겼어요. 남쪽으로 그룹을 데려갈 밀수업자가 있어요. 내일 밤 출발해요. 어디로요? 먼저 쿤밍으로, 중국 남부의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 근처요. 거기서 라오스로 건너요. 그 다음 태국. 전체 과정이 모든 게 잘 되면 2개월에서 4개월 걸려요. 2개월에서 4개월. 한 달 된 아기를 데리고 제가 모르는 나라들을 통해 제 목숨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른 게 있어요. 그가 계속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 밀수업자 이름은 천이에요. 평판이 엇갈려요. 일은 해내요. 사람들은 도착하죠. 하지만 거칠어요.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추가 요금을 받아요. 아프고 약이 필요하면 돈을 받아요. 추가 음식이 필요하면 돈을 받고요. 아기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면 돈을 받아요. 돈이 없어요. 제가 말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수치심을 잃은 고백이었죠.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요. 이 교회에 기금이 있어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남한 기독교인들의 기부금이요. 초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게요. 하지만 남한에 도착하면 할 수 있는 만큼 돌려주길 기대해요.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사람을 도와주죠. 할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할 수 있는 즉시 할게요. 그날 밤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걸 쌌어요. 할머니가 준 배낭, 교회에서 준 몇 벌의 옷, 천기저귀들, 민준이를 위한 담요, 물병, 마른 쌀과 크래커 작은 봉지. 제가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게 배낭 하나에 들어갔어요. 김 사모님 목사 아내이 자기 전에 저를 보러 왔어요. 이거 가져. 그녀가 제 손에 뭔가를 눌렀어요. 체인에 달린 작은 은색 십자가였죠. 저는 종교적이지 않아요. 제가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상관없어요. 그녀가 끊었어요. 종교에 관한 게 아니에요. 희망에 관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것에 관한 거죠. 당신보다 먼저 사람들이 싸웠고 살아남았다는 것. 당신도 살아남을 거라는 것. 십자가를 손가락으로 감쌌어요. 가벼웠어요. 거의 무게가 없었죠. 하지만 어쨌든 채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속삭였어요. 그날 밤 민준이를 가까이 안고 그가 자는 동안 제 품에서의 그의 무게를, 그의 숨소리를, 너무나 익숙해진 모유와 아기 피부 냄새를 외웠어요. 내일 다시 떠나. 제가 그에게 속삭였어요. 이번엔 더 멀리, 더 위험해. 하지만 모든 킬로미터가 우리를 더 가깝게 해. 매일이 집에 더 가깝게 해. 집. 이상한 단어였어요. 진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국가의 고아였다가 막사에서 사는 국경경비대원이었던 북한에서도 아니고 할머니 오두막이나 이 교회도 아니었죠. 임시 피난처였지. 절대 영구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 책의 사진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아는 곳은 집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집은 장소가 아니었으니까요. 안전의 약속이었죠. 자유의 약속. 제 아들이 제가 됐던 것으로 변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약속. 다음 날 해질녘에 벤이 교회 뒤에 도착했어요. 운전사 천이라고 추측했어요는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타라고 했죠. 안에 이미 다른 6명이 있었어요. 모두 북한 탈북자들, 모두 너무 많이 본 얼굴들이었죠. 어린 아이 둘을 데린 가족, 혼자 여행하는 나이 든 남자, 자매일 수도 있는 두 젊은 여자.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이게 가장 위험한 구간의 시작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김 목사와 그의 아내가 교회 뒷문에 서 있었어요. 그가 축복으로 아니면 아마 작별로 손을 들었어요. 구별하기 어려웠죠. 벤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연길이 우리 뒤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민준이를 더 가까이 안고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해낼 거라고. 모든 확률에 맞서서, 모든 논리에 맞서서 자유로 가는 길을 찾을 거라고. 연길에서 그 벤에 탄 지 4개월 11일 후 남한 땅을 밟았어요. 영화처럼은 아니었어요. 극적인 음악도 없었죠. 낯선 사람들의 환영 포옹도 없었어요. 휘날리는 깃발이나 축하도 없었고요. 인천의 정부 처리 센터였어요. 형광등, 회색 책상들, 그리고 우리를 전문적이지만 감정 없는 효율성으로 점검하는 클립보드를 든 공무원들이 있는 묵은 방이었죠. 다른 14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완전한 여정을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중국에서 그 벤의 19명으로 시작했죠. 2명은 윈난의 검문소에서 붙잡혀 다시 추방됐어요. 1명은 라오스에서 감염으로 죽었어요. 작은 상처가 폐혈증이 됐는데 제때 항생제를 구할 수 없었죠. 2명은 미얀마에서 사라졌어요. 납치됐는지, 팔렸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기로 결정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도착했어요. 민준이와 함께. 이제 5개월이 됐고, 연기를 떠났을 때보다 더 크고 강했지만, 여전히 너무 작았어요. 여전히 너무 취약했죠. 제 케이스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40대 정도의 여자였어요. 짧은 머리, 정장, 제 서류를 검토하면서 중립적인 표정이었죠. 밀수업자들이 준비하고, 태국 당국이 검증하고, 이제 남한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서류들. 김서연. 그녀가 큰 소리로 읽었어요. 24세. 양강도 전직 국경경비대원. 9월 14일 탈북.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날짜네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한 날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깜빡였어요. 그녀가 보인 첫 인간적 감정의 신호였죠. 여기 임신 7개월에 두만강을 건넜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출산했고, 그 다음 신생아를 데리고 4,000km를 여행했고요. 네. 그녀가 서류들을 내려놓았어요. 긴 순간 동안 그냥 저를 관찰했죠. 그리고 민준이를 제품에서 깨어있고, 새로운 환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일을 7년 동안 하면서 처리한 것 중 가장 어려운 여정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탈북자들을 처리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김 목사한테 했던 똑같은 말. 여정 동안 제 자신한테 1000번 했던 똑같은 말. 항상 다른 선택지는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김 목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요. 하지만 어떤 선택지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새 양식 세트를 꺼냈어요. 앞으로 2주 동안 하나원에 계실 거예요. 북한 탈북자 정착센터요. 거기서 남한 생활에 대해 가르쳐 줄 거예요. 대중교통 사용법, 은행 계좌 개설법, 취업 신청법,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할 모든 기본.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정부 보조 아파트를 받아요. 일을 찾는 동안 6개월간 재정 지원. 필요하면 육아 도움, 무료 의료 서비스 이용, 그리고 교육을 계속하고 싶으면 대학이든 직업학교든 뭐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진짜 같지 않게 들렸어요.
환상 같았죠. 할머니 책의 사진들처럼 제가 거꾸로 된 선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진짜예요? 제가 물었어요. 몇 달 전에 할머니한테 했던 똑같은 질문. 공무원이 미소 지었어요. 작지만 진실했죠. 진짜예요. 남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씨.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나원은 이상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위험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상했죠. 몇 달간의 숨기, 끊임없이 움직이기,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기 후에 갑작스러운 안전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전혀 고려해 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한 수업들이 있었어요. ATM 사용법, 식당에서 음식 주문법, 지하철 표지판 읽는 법, 취업 면접에서 행동하는 법, 트라우마와 적응과 문화 충격을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담사들이 있었어요. 탈북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룹 세션들이 있었죠. 치료받지 못한 상태들을 영양실조, 치아 문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만성질환들 검사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압도적인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었죠. 교육 견학 중 하나에서 처음으로 남한 슈퍼마켓에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 멈춰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음식으로 가득한 통로들, 모든 선반이 선택지들, 색깔들, 다양성들로 넘쳐났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일들, 깨끗하게 포장된 고기들, 끝없는 줄의 간식들과 음료들과 제품들. 북한에서는 구경 상점들이 빈 선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운이 좋으면 배급된 쌀과 아마도 김치를 찾을 수 있었죠. 신선한 채소들은 드문 사치였어요. 고기는 거의 신화적이었고요. 여기서는 버려지고 있을 정도로 음식이 많았어요. 직원이 새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약간 시든 제품들을 선반에서 제거하는 걸 봤어요.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냥 충분히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었죠. 처음이세요? 한 여자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또 다른 탈북자 수업에서 본 적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울었어요. 너무 많죠. 몇 년을 낭비했어요. 제가 말했는데 눈물을 통해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자기 국민을 죽이는 시스템을 보호하면서 몇 년을, 이게 바로 국경 너머에 존재하는데 낭비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당신의 평생이 정교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나원에서의 두 번째 주에 할머니와 첫 화상통화를 했어요. 직원들이 그녀를 추적했어요.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탈북자들이 여정에서 도와준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도록 돕는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늙고 더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해냈구나. 그녀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죠. 해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민준이와 저. 알았어. 고집 센 엄마들은 항상 해내지. 멈췄다가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어때? 나만 말씀하신 대로예요.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잘 살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할머니도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안 돼. 그녀의 어조가 단호했어요. 나는 너무 늙었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유용해. 다음 사람을 돕고, 또 다음 사람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해했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해했죠. 네가 준 정보가. 그녀가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32명이 안전하게 건너는 걸 도왔어. 32명의 생명. 그걸 생각해봐. 32명. 그 강에서 총을 맞지 않은 32명. 붙잡혀서 고문당하지 않은 32명. 이제 자유의 기회를 가진 32명. 제가 구하지 못한 생명들을 지우지는 못했어요. 국경경비대원으로서의 몇 년 동안 제가 죽이거나 죽는 걸 본 사람들을. 하지만 뭔가이긴 했죠. 제 아파트 하나원을 마치고
마침내 이사했을 때는 작았어요. 서울 외곽의 원룸, 오래된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하지만 제 거였어요. 믿을 만한 전기가 있었어요. 깨끗한 수돗물, 작동하는 난방, 진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작은 부엌, 샤워기가 있는 화장실, 허가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는 거리로 열리는 창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있었어요. 아무도 제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었죠. 아무도 한밤중에 저를 체포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제 것인 첫 번째 장소였어요. 민준이를 이제 6개월이 됐어요. 제 침대 옆에 작은 아기 침대에 눕혔어요. 그가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사랑하게 된 작은 아기 소리들을 냈어요. 이게 우리 집이야.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아직 많지 않아. 하지만 우리 거야.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제 북한 교육은 잘 전환되지 않았어요. 국경 경비대원으로서의 제 경험은 면접에서 설명하기 복잡했죠. 결국 전자제품을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을 찾았어요. 야간 근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금 더 돈을 주니까요. 건물의 나이 든 여자가 합리적인 요금으로 그 시간 동안 민준이를 돌보기로 동의했어요. 지치는 일이었어요. 밤새 일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고 자야 하기 전에 민준이와 몇 시간 보내고 오후에 일어나서 먹이고 돌보고 그 다음 다시 일하러 가기. 반복. 매일. 하지만 삶이었어요. 진짜 삶. 제가 선택한 삶. 그 강을 건넌 지 이제 3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3살 반이에요. 유치원에 다녀요. 제 말에 여전히 묻어나는 북쪽 억양이 아닌 서울 억양으로 한국어를 말해요. 공룡들과 그림책들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제 어린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아직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제가 뭘 했는지에 대해, 여기 오기 위해 우리가 한 여정에 대해 언젠가는 말해줄 거예요. 이해할 만큼 충분히 크면. 왜 제가 때때로 그 강에 대한 악몽으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 왜 북한에 대한 특정 뉴스를 방을 나가지 않고는 볼 수 없는지, 왜 때때로 그가 항의할 정도로 너무 세게 앉는지,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 말해줄 거예요. 저를 보내줬던 경비대원 민준이에 대해, 우리를 구했던 할머니에 대해, 김 목사와 그의 아내에 대해, 낯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았다고 말해줄 거예요. 뱃속 7개월의 강을 건넜다고. 첫 생일 전에 4,000km를 여행했다고. 절대 알지 못할 만큼 강하다고. 6개월 전에 더 나은 일자리를 얻었어요. 호텔 접수원. 낮 시간. 더 나은 급여. 민준이가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는 투룸 아파트로 이사할 만큼 충분했죠. 야간 수업도 듣고 있어요. 나만 고등학교 동등 자격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죠. 아마 그 다음엔 대학.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선택지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단 3단어, 그녀는 못했어. 이름도 없었어요. 설명도 없었죠. 하지만 즉시 알았어요. 할머니, 78세. 아마 심장이나 감염이거나 아니면 그냥 가장자리에서 살았던 너무 많은 해들의 무게였겠죠.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그녀를 생각하면 여전히 울어요. 하지만 또한 미소 짓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 기금에 돈을 돌려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금들이 다음 사람을 도울 거니까요. 또 다음, 또 다음. 왜냐하면 그녀가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그녀의 일은 계속되니까요. 오늘 아침 민준이가 제 목에 걸고 있는 작은 은색 십자가에 대해 물었어요. 김 사모님이 3년 전에 제게 줬던 것. 엄마 왜 저거 해요? 상기시켜주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뭘 상기시켜줘요?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같은 높이가 되게 했어요. 그의 눈 제 눈과 너무 비슷하지만
제 눈이 본 것에 무게가 없는 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저를 봤어요.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좋은 사람들은 용감한 일들을 한다는 걸 상기시켜줘. 그리고 그 용감한 일들이 세상을 바꾸지.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그 소총을 내려놓았던 밤에 대해, 강에 대해, 여정에 대해, 여기 오기 위해 내려야 했던 모든 불가능한 결정들에 대해 노력했어.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매일 계속 노력하고 있어. 저도 용감하고 싶어요. 그가 3살의 진지함으로 말했어요. 그럼 그렇게 될 거야. 제가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넌 내가 가지지 못했던 뭔가를 가졌으니까. 뭐요? 선택.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에 제 아파트 발코니에 여전히 작고 여전히 엘리베이터 없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우리 거섰고 아래 펼쳐진 도시를 바라봤어요. 서울. 수백만 개의 불빛들. 아마도 잃어본 적이 없어서 알아채지도 못하는 자유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어딘가 북쪽에 그 국경을 넘어 제가 떠났던 감옥에서 살고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게 감옥인지조차 몰라요. 어떤 이들은 알지만 탈출할 방법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자유를 향한 자신만의 불가능한 달리기를 계획하고 있어요. 모두를 구할 수는 없었어요. 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었죠. 그들의 범죄에 대한 제 공물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살 수는 있었어요. 제 아들을 자유 속에서 키울 수 있었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어요. 매달 교회 기금에 기부할 수 있었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사슬의 일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마 제 생에는 아니겠지만 민준이의 생애에는 그 국경이 사라질 거예요. 그 시스템이 무너질 거고요. 그리고 그 2,500만 명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두 사람을 위해 살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가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던 것이 됐던 밤 그 국경에서 죽었던 제 버전을 위해 손에 든 십자가를 봤어요. 은색, 단순, 무게 없음. 하지만 제가 들었던 어떤 소총보다도 무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속삭였어요. 할머니한테, 김 목사한테, 제가 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의 조각들을 줬던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안으로 돌아갔어요. 제 아들이 안전하게 자고 있는 곳으로. 문을 잠갔죠. 그리고 알았어요. 마침내 24년 후에 집을 찾았다는 걸.